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여인이 갓난아기를 비단보에 쌓아안고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횃불이 넘실거렸고 고함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쫓아왔지요. 여인은 낡은 우물가에 다다르자 숨을 몰아쉬며 아기를 항아리 속에 뉘었습니다. 차라만 다오, 차라만 다오. 나는 여기까지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여인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여인은 왜 아기를 두고 떠나야만 했을까요? 감자꽃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6년이 흘렀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발견된 아기가 살아남아 한 여인의 몸종으로, 아니 노비로 자라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를 숨긴 여인이 왜 목숨을 걸었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경상도 어느 고을 최참판댁 안채 뒤편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처녀가 있었으니 이름은 연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17, 최참판댁에서 나고 자란 노비였지요. 연희의 손끝은 다른 노비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거친 빨랫감을 주무르면서도 손목을 놀리는 모양이 어딘가 곱고 단정했지요. 다른 종년들이 투박하게 방망이를 휘두를 때 연희는 마치 붓을 쥔 선비처럼 손을 놀렸습니다. 연희 저것은 노비 주제에 어찌 저리 손끝이 야무진지 모르겠구먼. 늙은 하녀 사머리 옆에서 빨래를 하며 혀를 찼습니다. 연희는 그저 웃어 넘겼지요. 할멈도 참 노비 손이라고 뭐 특별할 게 있나요? 사월은 연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요. 아무리 숨겨도 언젠간 드러나는 게 사람 근본이지. 연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연희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갓난아기 때 최참판댁 우물가에서 발견되어 노비로 거두어졌다는 것이 그녀가 아는 자신의 전부였지요. 왜 그곳에 버려졌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연희 또한 애써 묻지 않았지요. 물어봐야 돌아오는 것은 매질 뿐이었으니까요. 최참판댁의 안주인 최씨 부인은 48배 나이에도 눈매가 서슬퍼랬습니다. 그녀는 유독 연희에게만 엄했지요. 다른 노비들에게는 그러려니 넘어가는 실수도 연희에게는 곱절의 매질로 돌아왔습니다. 저것이 어찌 저리 나를 미워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연희는 밤마다 홀로 이불을 덮고 그리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알 리가 없었지요. 최씨 부인의 눈에 비친 것이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뿌리 깊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은 최참판댁에 큰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감의 회갑을 맞아 인근 양반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지요. 아침부터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했고 마당에는 차일이 쳐지고 병풍이 둘러졌습니다. 연희는 다른 노비들과 함께 새벽부터 손님상 준비에 매달렸지요.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최참판댁이었지만 정작 연희의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리만치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최씨 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던 까닭입니다. 오늘따라 마님이 왜 저리 자주 나를 흘겨보시는지 모르겠네. 연희는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내며 손님상에 올릴 나무를 묻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지요. 한창 잔치 준비로 분주하던 오후, 최씨 부인의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란이 일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가락지였지요. 분명 어제까지 경대 위에 있었거늘. 최 씨 부인은 노발대발하며 안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슬에 가장 먼저 걸려든 것이 연이었지요. 내 인연 요 며칠 안채 청소를 도맡아 하지 않았느냐. 내가 훔친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연희는 억울했습니다. 결코 손댄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노비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닥쳐라. 저것을 매우 쳐라. 행랑아범들이 연희를 마당에 무릎 꿇렸습니다. 매가 사정없이 등을 갈랐지요. 연희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매질의 저고리가 찢어지며 연희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옥패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옥패였지요. 그것을 본 최 씨 부인의 낯빛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연희는 영문을 몰라 그저 최 씨 부인을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소인이 갓난아기 때부터 지니고 있던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당장 그것을 이리 내놓아라. 최 씨 부인은 매질을 멈추게 하고는 다급히 연희의 목에서 옥패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아기 때부터 지녀온 자신의 근본을 말해줄 유일한 물건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던 까닭이었습니다. 몸싸움 끝에 옥패는 결국 연희의 손에 남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날 밤 연희는 홀로 자신의 방에서 옥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양이 낯익은 듯도 했지만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이 옥패를 보고 저렇게까지 동요했다는 것은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날 밤 늦게 사월이 몰래 연희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연희야, 오늘 밤 안으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 할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내 오래전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다만 오늘 마님의 낯빛을 보니 확신이 서는구나. 내가 위험하다. 3월은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16년 전 이 근방에서 멸문한 양반가가 하나 있었다. 조참판댁이라고. 영모에 연루되어 하룻밤 사이에 풍비박산이 났었지. 그 댁 핏줄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그때도 돌았었다. 연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내 목에 걸린 그 옥패, 내 예전에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조참판댁 대감이 늘 품에 지니고 다니시던 것과 똑같은 문양이었어. 연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3월은 서둘러 보찜 하나를 연희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마님이 오늘 밤 안으로 손을 쓸 게다. 내가 죽어야 안심이 될 사람이니 어서 떠나라. 한양 쪽으로 가서 몸을 숨기고 때가 되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할멈은 어찌하고요? 나는 늙은 몸이니 걱정 말거라. 어서. 연희는 눈물을 삼키며 3월의 손을 꼭 붙잡았다가 이내 밤길을 따라 최참판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3월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담장을 넘기 직전 연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6년을 살아온 집이었지요. 매질을 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렸어도 그곳은 그녀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밀려왔지요. 사실 3월에게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16년 전 최참판 댁에 가시집 젊은 최 씨 부인이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 마당을 서성이며 누군가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었지요.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으나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서 낯선 갓난아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3월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 아기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때부터 3월은 연희를 유독 마음에 두고 살펴왔습니다. 대놓고 편을 들 수는 없었으나 늘 먼 발치에서 연희가 매를 맞을 때마다 몰래 약초를 발라주고 굶주린 밤이면 남은 밥 한 술이라도 챙겨주었지요. 오늘 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연희를 내보낸 것은 그저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16년간 쌓아온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밤새 산길을 걸은 연희는 새벽녘 저작거리 어귀에서 기진맥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던 한 선비가 있었으니 이름은 이도현이라 했지요. 나이 26, 겉으로는 과거 공부를 하는 유생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실은 암행어사의 밀명을 받고 지방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본디 한양의 명망 높은 사대부 집안 출신이었으나 관직에 나선 이후로도 늘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에 마음이 쓰였지요. 스승 김판서의 추천으로 암행어사의 밀명을 받아 지방을 돌던 그는 겉으로는 과거 준비를 하는 유생 행세를 하며 이 고을 저 고을의 사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쓰러진 연희를 발견하고 서둘러 부축했지요.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연희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사내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괜찮으시오. 어디 다치신 곳은? 그 순간 연희의 저고리 사이로 옥패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도현의 시선이 그 옥패에 멈추었지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것을 대체 어디서 났소? 연희는 경계하며 옥패를 감쌌지요. 소인이 갓난아기 때부터 지녔던 것입니다. 헌데 어찌 그리 놀라십니까? 이도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16년 전 자신의 스승이 조사하다 미결로 남겨두었던 사건 하나가 스쳐 지나갔지요. 조참판과 영모 사건, 그리고 그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 실종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낭자, 이름이 무엇이오? 연희라 하옵니다. 연희, 그렇군. 일단 나를 따라오시오. 몸부터 추스르는 것이 먼저요. 연희는 낯선 사내를 경계했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실을 향한 여정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지요. 이도현은 연희를 인근 암자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은밀히 옛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남긴 문서 더미 속에서 그는 마침내 16년 전 사건의 전모를 발견했지요. 조참판, 이름은 조명언. 청렴하기로 이름난 관리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영모의 누명을 쓰고 온 가족이 처형당했습니다. 다만 그의 어린 딸 하나만이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짤막한 기록이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그 사건을 조사하던 관리가 이상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파직되었다는 기록도 함께였습니다. 누군가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 이도현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암자로 돌아가 연희에게 문서를 보여주었지요. 낭자, 이 이름이 낯설지 않소.
조명헌이라는 이름 말이오. 연희는 문서를 들여다보다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문서 한 귀퉁이에 적힌 필체가 이상하게도 낯이 걷지요. 이 글씨체. 제가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기억하는 필체와 닮았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본 것처럼요. 이도현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낭자가 지닌 그 옥패가 조참판댁의 것과 일치한다면 낭자는 그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일지도 모르오.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노비가 아니라 몰락한 양반가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헌데 날이 어찌 최참판댁 마님께서 제 옥패를 보고 그리 놀라셨을까요? 이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밝혀야 할 대목이요. 문서를 더 넘기던 이도현은 마지막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듯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이건 설마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말을 잇기도 전에 암자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최참판댁에서는 연희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최 씨 부인이 크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년을 찾아라. 산 채로든 죽은 채로든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최 씨 부인은 신복인 마름 두칠에게 은밀히 명을 내렸습니다. 두칠은 오랫동안 최 씨 부인의 손발이 되어 온갖 꾸준히 일을 처리해 온 자였지요. 마님, 정녕 그년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닥치거라. 그 옥패가 세상에 알려지는 날에는 이 집안이 통째로 끝장이다. 16년 전 그 일이 다시 들춰져서는 안 돼. 두칠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참판댁의 늙은 하녀 사월이 갑작스레 자취를 감췄지요. 홀로 남은 최 씨 부인은 어두운 방 안에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6년 전 그 포구 치던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당시 새색시였던 최 씨 부인은 친정오라비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한갓난 아기를 우물가에 숨기는 일에 가담했었습니다. 오라비는 조참판가의 재산을 노리고 영모를 조작했고 그 집안의 마지막 핏줄인 딸아이만은 차마 죽이지 못해 몰래 최참판댁 우물가에 버려두었던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그날 이후 16년을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죽이라는 오라비의 명을 어기고 몰래 거두어 키운 것도,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그 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그 아이를 죽였어야 했던 것인가? 아니면 진작 진실을 말했어야 했던 것인가? 최 씨 부인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으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그녀는 결국 가장 손쉬운 길, 침묵과 은폐를 택했지요. 그 선택이 오늘의 파국을 불러오리라는 것을 그녀 역시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암자를 급습한 것은 최 씨 부인이 보낸 자들이 아니라 뜻밖에도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연희를 도둑으로 신고했던 것이지요. 이도현은 재빨리 연희를 뒷문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낭자, 지금은 몸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요. 내가 따로 방도를 마련하겠소. 연희는 다급히 산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홀로 남겨진 채 자신이 도둑으로 몰린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쫓기는 신세까지 되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대체 나는 누구인가?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나를 쫓는 것인가? 산속에 몸을 숨긴 연희는 며칠을 굶주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이도현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지요. 낭자, 고생이 많았소. 미안하오.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나리께서 미안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소인이 나리께 폐만 끼친 듯합니다. 이도현은 산속에서 마련한 은신처에 연희를 데려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 그날 문서 마지막 장에서 내가 발견한 것이 있소. 16년 전 사건을 실질적으로 사주한 배후에 관한 단서였소.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확신할 수는 없으나 최참판 댁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오. 연희는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을 16년간 거두어 키운 것도 최참판 댁이었고 자신을 이토록 모질게 대한 것도 최참판 댁이었지요. 그 안에 자신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후가 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도현은 연희에게 그를 가르치고 지난 16년간 자신이 조사해온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들려주었지요. 연희는 그런 그에게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리는 어찌 이토록 소인을 도우십니까? 소인은 그저 미천한 노비일 뿐인데요. 이도현은 잠시 연희를 바라보다 담담히 답했습니다. 신분이 사람의 본질을 정하지는 않소.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낭자가 그저 노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았소. 그 말에 연희의 마음이 알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이도현 역시 연희를 대할 때마다 신분을 넘어선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은 연희에게 붓을 쥐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희의 손끝은 처음 붓을 잡아보는 사람답지 않게 곧고 단정했지요. 낭자는 타고난 재주가 있소. 노비로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요. 나리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두렵습니다. 이도현은 붓을 내려놓고 연희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낭자가 노비이든 양반가의 여식이든 내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소. 다만 낭자가 지금 이 순간 진실하고 고든 마음을 지녔다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오. 연희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기분이었지요. 산속의 밤은 깊어갔고 모닥불 옆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요. 지금의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이도현은 연희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최참판 댁 인근 관하에 옛 문서고에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16년 전 사건의 원본 기록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지요. 야심한 밤 두 사람은 문서고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낡은 서랍을 뒤지던 연희의 손끝에 오래된 서찰 하나가 잡혔지요. 나리, 이걸 좀 보십시오. 서찰을 편 순간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조참판, 즉 자신의 친아버지로 추정되는 이가 남긴 마지막 서찰이었지요. 내 딸 연아, 이 아비가 죽는 날이 오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핏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너를 증명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연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아버지의 목소리였지요. 그런데 그 서찰 아래 또 다른 문서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작한 자들의 명단이 적힌 문서였지요. 그 명단 맨 위에 놀랍게도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최참판 댁이 아니라 이도현 역시 그 이름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바로 그 순간 문서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문서를 품에 숨기고 몸을 피했으나 등 뒤로 나직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걔 누구냐? 최 씨 부인의 말음 두칠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희와 이도현은 마침내 확보한 증거를 들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최참판댁 최 씨 부인이 16년 전 조참판가의 몰락에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였지요. 관아 마당에서 최 씨 부인과 연희가 마주 섰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요. 노비 주제에 감히 무슨 헛소리를. 하지만 연희가 옥패와 서찰 그리고 명단이 적힌 문서를 내보이자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내년이 감히 양반의 핏줄이라고? 내 오라비가 저지른 일이다. 나는 그저 어쩔 수 없이.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6년간 감춰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지요. 그녀는 연희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내뱉었습니다. 연희야, 아니, 아가씨. 내 너를 모질게 대한 것은 사실이나 실은 너를 죽음에서 구한 것도 나였다. 오라비는 너를 죽이라 했으나 내 차마 그러지 못해 몰래 거두었다. 다만 그 죄책감에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뒤틀렸을 뿐이다. 연희는 그 말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을 모질게 대했던 여인이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복잡한 감정을 추스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도현이 나서서 자신의 암행어사 신분을 밝히고 사건의 전모를 고했지요.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씨 부인의 친정 오라비가 당시 조참판댁에 재산을 노리고 영모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명백하오. 최 씨 부인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는 16년 만에 자신의 진짜 신분을 되찾은 듯 보였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조참판댁의 유일한 생존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지요. 3월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그리고 그날 문서고에서 마주친 이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최 씨 부인의 친정 세력이 관아에 손을 써 사건을 무마하려 들었고, 오히려 연희와 이도현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역모함을 뒤집었었지요. 지방관리들 중 상당수가 최 씨 부인, 친정과 연줄이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신분을 사칭한 자와 노비 출신 요녀가 짜고 문서를 조작했다. 이도현마저 관아에 붙잡혀 문초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리들은 이도현을 형틀에 묶고 다그쳤지요. 바른대로 고하라. 내가 정령 암행어사가 맞느냐? 아니면 그 문서를 위조해 순진한 백성들을 속인 사기꾼이냐? 나는 분명 어명을 받든 암행어사요. 지금 당장 한양에 파발을 띄워 확인해 보시오. 하지만 최 씨 부인 친정과 연줄이 있는 관리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짜 신분패를 지녔다는 누명까지 씌워 옥에 가두었지요. 이도현은 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홀로 산속에 남겨진 연희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낭자, 부디 무사하시오. 내가 반드시 이 누명을 벗고
낭자를 구하러 가겠소. 한편 연희는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연희는 마침내 3월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그녀가 최 씨 부인의 하수인들에게 붙잡혀 모진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멈이 나 때문에 연희는 3월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참판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지요. 허름한 헛간 연희는 그곳에서 이미 숨이 끊어진 3월을 발견했습니다. 할멈, 정신 차리세요. 3월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연희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것이었지요. 연희는 3월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그때 두칠과 그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순순히 따라오너라. 연희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3월을 잃은 슬픔과 자신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지요. 이도현마저 옥에 갇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연희는 붙잡혀 어두운 옥사에 갇히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생각에 그녀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옥사 안 연희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3월 할멈은 나를 살리려다 죽었고 이도현 나리는 나 때문에 옥에 갇혔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가. 밤이 깊어질수록 연희의 마음은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차라리 노비로 조용히 살았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그녀를 잠식했지요. 연희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노비로 태어난 줄 알았던 자신이 실은 양반가의 핏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지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옥패의 정체를 끝내 알지 못했더라면 3월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이도현도 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그리 소중한 것일까? 사람의 목숨보다 값진 것일까? 연희는 옥사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몇 날 며칠을 그런 물음과 씨름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옥사지기가 3월의 유품이라며 작은 보따리 하나를 넣어 주었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서찰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지요. 아버지 조참판이 3월에게 맡겨두었던 딸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연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가 되었다면 이 아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핏줄이 너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너를 증명한다. 두려워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연희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3월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단순히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지요. 할멈, 그리고 아버지,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연희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옥사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옥사지기를 설득해 자신의 사연을 적은 서찰을 암행어사부에 몰래 전달하도록 했지요. 한편 이도현 역시 옥중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조사했던 동료 관리에게 은밀히 서신을 보내 진짜 배후의 증거를
다시 모으도록 부탁했지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파견된 진짜 암행어사 감찰단이 이 고을에 당도한 것이었지요. 이도현이 사전에 심어둔 안전장치가 마침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감찰단은 최 씨 부인 친정 세력의 비리를 재조사하기 시작했고, 연희가 지녔던 문서와 옥패의 진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6년 전 사건의 전모가 다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연희는 옥사에서 풀려나거나 마당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 찬 눈빛이었지요. 저는 노비가 아니라 조참판댁의 딸 조연이라 합니다. 16년 전 억울하게 몰락한 저희 가문의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감찰단 앞에서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친정 오라비가 조참판가의 재산을 탐내 영모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지요. 최 씨 부인 역시 그 사실을 알면서도 16년간 침묵해왔다는 죄가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여겨지던 그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감찰단의 문서를 살피던 이도현이 한 문서에서 낯익은 필체를 발견했지요. 16년 전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은폐를 지시한 인물의 필체였습니다. 그것은 최 씨 부인의 친정 오라비가 아니라 다름 아닌 이도현 자신의 스승 김판서의 것이었지요. 스승님이 어찌 이런. 이도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존경해온 스승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의 최종 배후였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지요. 최 씨 부인 친정은 그저 김판서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연희 역시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이도현마저 이 거대한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이도현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그가 스스로 스승의 죄를 감찰단에 고하는 모습을 보며 연희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제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날 밤 연희는 홀로 관아 뒤뜰을 거닐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이도현이 조용히 다가와 곁에 섰지요. 낭자, 내가 스승의 죄를 밝힌 것을 원망하지 않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오히려 저는 나리를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자신의 스승조차 예외로 두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제가 나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나직이 답했습니다. 낭자야말로 노비로 태어났든 양반으로 태어났든 그 고든 심지 하나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6년의 세월 동안 쌓여온 거짓과 음모가 거치고 나니 비로소 두 사람 앞에 진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지요. 이도현의 결단으로 김판서 역시 죄를 자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6년에 걸친 거대한 음모가 마침내 완전히 백일하에 드러났지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연희는 조참판가의 유일한 후손으로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몰수되었던 가문의 재산 일부도 돌려받았으나 그녀가 진정으로 되찾은 것은 재물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연희는 최참판댁에서의 지난 16년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3월의 무덤을 찾아 오래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할멈,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도현 역시 스승의 죄를 낱낱이 고한 뒤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조용히 학문에 정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봄이 오자 연희는 되찾은 저택의 마당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았습니다. 최참판 대구물과 빨래터에 웅크려 있던 그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지요. 핏줄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오늘이 나를 증명한다. 아버지가 남긴 그 말을 되뇌며 연희는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핏줄로 사람을 가르던 시절에도 결국 사람을 증명하는 것은 그가 살아낸 오늘이었지요. 아무리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그 이름은 빛을 잃고, 아무리 낮은 신분으로 태어났어도 고든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자꽃 야담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